자, 안녕하세요. 초등쌤 매플다솜입니다. 오늘이 8월 12일, 이제 며칠 후면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번 시간엔 8.15 광복절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인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의 정상이 모여 전쟁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게 돼요. 이 회의 직후 이들은 각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 중국, 영국 3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 일본이 뺏은 영토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조선은 자주독립시키며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회담을 통해 조선은 전쟁 이후에 자주독립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함께 소수의 병력이긴 해도 여러 작전들을 수행했는데 1944년에는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여 활약하기도 하고요. 1945년 7월에는 미국과 함께 연합하여 한반도에 진입을 하기 위한 한미 군사 합작에 합의를 하면서 한반도 본토 진입 작전을 계획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련이 서명을 거부하고 이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연합군의 항복 권유에도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자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작전으로 국내 진입을 준비하던 임시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한 독립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죠. 한편 국내 사정도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비밀 결사 조직으로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1945년 8월 14일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로부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요. 자, 여운형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일단 만나보자 해서 조선 총독부로 가서 엔도 류사쿠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엔도 류사쿠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운형 선생에게, 몽양 선생, 우리 이제 조선 그만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테니 대신에 조선의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몽양 선생께서 치안을 좀 맡아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런 다소 황당한 제안에 한번 운을 띄워보기 위해서 더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던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서울 시민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해주고 조선인에 의한 치안권을 보장하며 치안 유지, 건설에 총독부는 관여하지 마라. 조선 학생들과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을 제시하는데 엔도 류사쿠가 이것을 전부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에서 나와서 즉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뭔가 국제정세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독립을 준비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송진우 등에게 함께
건국 준비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 송진우는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마땅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정부가 혼란을 빚게 된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운형은 일제 탄압에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싸워온 것이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임시정부는 외국에 있는 해외의 많은 독립단체들 중 하나일 뿐이니 정부로 세울 자격이 없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서 건국동맹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던 중 엔도 류사쿠와 만난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일명 건준위는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각 지역집으로 확장하면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준위에 합류했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계열이 대거 이 인민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건준위는 자유민주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로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계열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 측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요.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10월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귀국을 하고 11월에는 충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와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군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극동아시아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6개 조항의 일명 맥아더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미군이 38선 이남 지역에 점령군의 지휘로서 들어오게 되며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나 총독부 산하 관청에서 일하던 친일파들은 오히려 기존의 지위를 계속 해방 이후에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출발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김구 선생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미국 군인에 의한 미군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정이 시작되고 있던 가운데 1945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모스크바 외상회의 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이 한반도의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가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고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각각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게 될 때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잘못 보도가 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38선 북쪽 지역의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38선 남쪽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한반도의 여론은 급격하게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였죠. 하지만 이 신탁 통치안은 소련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입장이었어요. 미국이 오히려 강력하게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 한반도의 여론 분열은 심각해져 갔고, 소련이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뭐 그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38선 이북 지역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김일성으로 하여금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등의 공산주의식의 개혁을 단행해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6년 3월부터 47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을 47년 3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소련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미국의 모든 외교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죠. 미소공동회가 한반도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다투게 되고 계속 결정을 못 내리자 미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합인 UN 소총회에 상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야 UN은 그 미국 너네가 주도하는 거잖아. 우린 그거 따를 수 없어. 애초에 얘기한 대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해.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UN 소총회에서는 그렇다면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추진하자 이렇게 되는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 쪽의 인구가 남한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아예 유엔의 인구조사조차 못하도록 막게 되죠. 소련은 총선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를 먼저 해라 이것을 제안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38선 북쪽 지역에 이미 김일성을 내세워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엔은 그럼 선거를 찬성하는 남한만이라도 우선 총선을 실시해라 이렇게 하면서 남북한의 분단이 점점 고착화 상태에 직면을 하게 되죠. 1948년 1월 총선 준비를 위해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하게 되고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김규식 등과 함께 정부 수립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강하게 반대하며 먼저 미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한 요인들이 회담을 하자, 단일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한 북한에 김일성,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의 요인들이 모여서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과 소련 측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치러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구 선생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울면서 호소한다는 내용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내게 되죠. 이 성명서를 통해 김구 선생님은 군정의 연장, 단독정부 수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일단 통일정부를 구성한 뒤로 미루고 이를 위해서 김구 선생님 자신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라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마친 제주 시민들이 미국에 의한 군정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을 타고 순찰을 돌던 미국 경관의 말에 어린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군중들이 사과해라 이러면서 이 경찰에게 항의를 하자 미군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시하고서 경찰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화가 난 제주도민들은 제주 전역에 걸쳐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게 되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이것을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이듬해인 48년 2월 2.7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유엔이 남한에 단독 선거를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단독 선거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미 군정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 350여 명이 무장하여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하면서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제주 4.3 사건 또는 3.1절 발포 사건과 이어지는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항쟁, 4.3 항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4.3 사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어져 50 총선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지속되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을 통한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내고 일단락이 되게 되죠. 이처럼 남한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열되고 혼란되던 때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은 1948년 3월 조선의 통일적 자주독립을 위하는 전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김구 선생님에게 회의를 하자라는 일명 사김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를 수립한 상태나 다름없었으며 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명분에 불과했어요.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 제안을 수락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북한에서는 이미 김규식 선생님이 북한으로 방문도 하기 전에 양 김씨가 항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선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김회담이라 불리는 회의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이 나게 되고요. 예정대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재헌 국회의원 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단독 선거는 안 된다, 단독 정부 수립은 분단이 고착화된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선거에 불참을 하였지만 이 50총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95%가 넘는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00명의 헌법 제정을 하기 위한 재헌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의원들은 재헌 국회를 소집을 하면서 최초의 국회가 개헌이 되고요. 이 재헌 국회의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헌법을 만드는 데 착수하였고 6월 23일 최종 의결하여 7월 17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 의거하여 재헌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되는데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죠. 재헌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연호는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한의 단독정부가 세워지자 북한도 한 달 뒤인 9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각각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고 이는 민족의 참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간혹 올해 광복절을 건국 75주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맞지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헌법상으로도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헌법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광복과 또 정부의 수립 과정,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분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으며 이 광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를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등쌤 매플다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